얘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죽는다. 옛날에는 여기다 오줌도 타서 마셨는데 세상 많이 좋아졌지. 동창 모임 나온 한 노인의 눈앞에 재떨리에 막걸리가 부어졌습니다. 담배꽁초가 둥둥 떠올랐고 제빛 국물이 유리잔 끝까지 차올랐어요. 노인이 머뭇거리자 뺨으로 손이 날아왔습니다. 철썩 노인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더니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안경을 지그시 밟으며 친구들이 다 함께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에 그 누구도 바로 옆방에서의 노인의 며느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괴롭히는 이 노인의 며느리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지금의 경솔한 행동 하나로 자신들의 모든 인생이 한꺼번에 날아간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노인의 며느리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동창 모임에서 노인을 괴롭힌 그 친구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와우, 사연이 그 사랑받아 더 좋은 사연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CSC 그룹 본사의 52층 대한민국 재벌 서열 8위 CSC 그룹의 후계자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CSC 그룹 최상철 회장의 외동딸이자 그룹 투자 전문 총괄 부사장이었어요. 책상 위에 2조짜리 동남아 투자권을 포함해서 하루에도 수천억을 움직이는 자리였습니다. 이 여자의 인생은 처음부터 남달랐어요. 재벌가의 유일한 혈육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했지만 할인이 가진 것은 이름과 배경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재벌가의 이름이 아니라 전국적인 신동 천재 아이로 더 유명했었어요. 15살 때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받았는데 참가자 3명 가운데 역대 최연소 수상자였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직접 트로피를 건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불렀고 이 뒤에는 전국 과학경시대회까지 석권했어요. 18살이 되던 해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경제학과에 조기 입학했습니다. 출국하는 날 인천공항에서 최상철 회장이 처음으로 딸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하린아, 아빠는 내가 정말로 자랑스럽다. 하린은 고개를 끄덕이고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탠포드에서도 하린은 달랐어요. 입학 첫 학기부터 학과 수석을 놓치지 않았고 경제학부 교수 3명이 공동으로 연구 참여를 제안할 정도였습니다. 하린은 수업과 연구를 동시에 소화하면서도 단 한 학기도 1등 자리를 내주지 않았어요. 22살에 스탠포드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곧바로 와튼스쿨 MBA로 가면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이미 24살에 월스트리트 최고의 스타가 된 후에 28살에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CSC 그룹 투자 전문 총괄 부사장이라는 직함과 함께 강남 사업 52층에 전용 직무실이 마련되었고 최하린이 CSC 그룹의 차기 총수라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5살의 금메달부터 30살의 총괄 부사장까지 최하린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이뤘고 기대를 받으면 언제나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세상은 이 여자를 천재라 불렀고 후계자라 불렀고 여제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52층에서 야경을 바라보는 하린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공허함만이 밀려왔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저녁 식탁이라는 것을 하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린은 웃음 짓는 엄마나 자상한 아빠,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같은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5살에 금메달을 받고 돌아왔을 때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하인이 5살 때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가정부가 올려둔 저녁이 랩에 쌓여 식어 있었어요. 금빛 트로피와 식은 밥 사이에 따뜻한 말 한마디로 축하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스탠포드에서 보낸 모든 아침과 모든 저녁을 혼자 시작하고 혼자 끝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부사장이 된 날밤에도 편의점 도시락에 비닐을 뜯고 전자레인지를 돌렸습니다. 그게 그날 축하의 전부였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3번 올리고 비서가 받았습니다. 회장님은 현재 회의 중이십니다. 하린은 괜찮아요.
끊을게요. 하고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여자였어요. 그런데 할인이 가장 간절하게 원한 것은 누군가와 함께 먹는 따뜻한 저녁 한 끼였습니다. 할인의 식탁에는 늘 의자 하나만 놓여 있었어요. 52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불빛보다 그 불빛 가운데 하나가 되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내 꿈은 진짜 현모양처가 되는 건데?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포기였고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갈망이었어요. 최상철 회장의 집무실에 아버지와 딸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할인은 오래 준비한 말을 꺼냈어요. 아빠, 나 그만둘 거예요. 최상철 회장이 서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뭘 그만둬도? 할인은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요. 회사도 후계자도 다 그만하고 싶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쉬고 싶어. 최상철 회장이 쥐고 있던 펜을 책상에 놓으면서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뜬금없이 그게 뭔 소리야? 갑자기 미쳤냐? 그 한마디가 집무실의 공기를 얼렸습니다. 할인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래 준비한 말이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아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내 꿈이야.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밥 해주고 아이 키우면서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어요. 최상철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너머로 딸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60조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딸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오늘 뭘 잘못 먹은 거야?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으니까 가서 좀 쉬어라. 할인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말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아니오를 말하고 있었지만 그 단호함은 이미 결정을 끝낸 사람의 비장함이 묻어 있었어요. 오래 고민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누구보다 지금 제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잘 이해하고 있어요. 아빠, 딸 똑똑하잖아. 이건 제 삶이에요. 저는 제 삶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 제 선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딸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기대를 거부한 순간이었어요. 최상철 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 눈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후계자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가족이 자신의 세계 밖으로 걸어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종류의 흔들림이었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집무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최상철 회장이 창 쪽으로 돌아서면서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는 것을 할인은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등을 보인 채 말했어요. 좋다. 이미 성인이 된 너의 선택이라면 내가 말릴 수는 없겠지?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최상철 회장이 창 쪽으로 한 발 돌아섰어요. 너의 진짜 정체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회장의 딸이라는 게 알려지면 내가 원하는 평범한 삶은 끝이야.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룹도 내가 사라졌다는 뉴스만으로 주가가 곤두박질 친다. 미국 쪽 신사업에 발령난 것으로 처리해 놓을 테니 채아리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할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그러자 최상철 회장이 한 박자 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세상 일은 알 수 없으니 비서실장 정도만 대기시켜 두마.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딸에 대한 마지막 보호가 담겨 있었어요. 승인이 아니라 양보였고 양보 안에 걱정이 걱정 안에 놓아주지 못하는 사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인은 CSC 그룹에서 완전히 이름을 지웠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삭제하고 인물 검색을 차단하고 그룹 홈페이지에서 미국 발령내 글자만 남겨둔 채 존재 자체를 말소했어요. 대한민국 재벌 서열 8위 그룹의 외동딸이 순식간에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31살이 되던 해에 평범한 회사원 엄도을 만났어요.
자상하고 배려심 넘치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느끼는 여유로움 속에서 그 사람과의 일상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모든 순간이 꿈만 같은 연애를 하고 결국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도윤에게 친정은 아버지가 작은 무역을 하신다 정도로만 말해 두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고 30평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렸고 딸 나린이가 태어났어요. 하리는 처음으로 매일 웃었습니다. 아침에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저녁을 준비해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나눠 먹었어요. 나린이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면 도윤이 주워주고 하린이 국을 더 떠주면 도윤이 맛있다고 웃었습니다. 별것 아닌 저녁이었지만 하린에게는 52층에서 내려다보기만 했던 불빛의 안쪽이었어요. 그 불빛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하린의 식탁 위에서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어연수를 만났어요. 퇴직 공무원이었는데 목소리가 작고 웃음이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큰 기도, 화려한 말솜씨도 없었어요. 처음 명절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현수는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린아, 밥 먹었어? 하린의 발이 멈췄어요. 재벌 회장인 친아버지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15살에 유학을 떠날 때도 26살에 월가 부사장이 됐을 때도 아버지가 물어본 것은 성적과 실적이었지 밥을 먹었는지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의 그 짧은 한마디가 하린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30년 동안 텅 빈 식탁 앞에 혼자 앉았던 아이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밥을 먹었느냐는 질문을 받은 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매주 시아버지 집을 찾아가 냉장고를 채우고 된장찌개를 끓여드렸습니다. 현수는 며느리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작은 미소를 지었고 식사가 끝나면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린이가 우리 집 폭덩이야. 하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이 먼저 웃었어요. 입꼬리보다 눈가가 먼저 접히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52층의 야경보다 30평 북의 된장찌의 냄새가 더 따뜻했어요. 수천억을 움직이던 손으로 뚝배기를 식탁에 올리는 삶이었습니다. 하린은 이 삶이 이대로 영원하길. 매일 기도했어요. 하린의 전화기 깊은 곳에는 7년간 꺼내지 않은 연락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실장으로 저장된 이 전화번호가 영원히 깨어나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런 하린이 7년 만에 처음으로 그 연락처를 떠올리게 된 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하린은 딸 나린이의 유치원 동기 엄마들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청하원 2층 VIP룸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아이들 이야기로 웃고 있었습니다. 나린이가 요즘 그림을 잘 그린다는 이야기나 발표회 준비 같은 자잘한 이야기를 나누는 저녁이었어요. 살인이 7년 동안 지켜온 그리고 평생 지키고 싶었던 바로 그 일상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에 나섰는데 바로 옆방 VIP룸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틈 사이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거칠고 큰 웃음소리, 그 웃음소리 아래 깔려있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 하나가 들렸어요. 카페 뒤를 걷던 하린의 하이 멈췄어요. 순간 다른 소리들이 사라지고 하린의 귀에는 오직 문틈 너머의 그 작은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계셨어요. 순간 하린의 숨이 멎습니다. 잘못 봤겠지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 자세히 안쪽을 들여다보았어요. 반쯤 열린 VIP룸의 문틈 사이로 안쪽이 더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 어연수가 분명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머리카락과 옷이 우유빛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 앞에 남자 넷이 둘러앉아 있었고 가운데 앉은 덩치 큰 남자가 막걸리 병을 기울여 시아버지의 머리 위에 붓고 있었어요. 누런 막걸리가 시아버지의 흰 머리카락 위로 쏟아지면서 이마를 타고 눈가를 지나 턱끝에서 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졌습니다. 회색 정장 어깨가 누게 젖어들었어요. 귀에서 목적으로 막걸리가 흘러내리면서 정장깃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을 감은 채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막걸리를 그대로 맞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들이 웃고 있었어요. 술 냄새가 문틈을 타고 복도까지 새어나왔습니다. 하인의 손이 벽 위에서 미끄러졌어요. 매매주 만납에 할인아 밥 먹었어? 하고 물어봐 주시던 분이었어요. 며느리의 된장찌개를 드시면서 복덩이라며 눈가에 웃음을 주시던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재벌 회장인 친아버지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처음으로 해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자상한 시아버지가 지금 저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에 막걸리를 맞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인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복도 벽에 어깨를 기대지 않았으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거예요. 심장이 가슴이 아니라 목구멍 쪽에서 뛰고 있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고 등에 식은땀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내가 잘못 본 건가? 하리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분명했습니다. 저 사람은 시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장면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덩치 큰 남자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잿더리를 끌어당겼습니다. 유리 잿더리 안에 담배꽁초가 서너 개 찌그러져 있었어요. 제가 바닥에 깔려 있었고 필터 하나가 반쯤 녹아붙어 있었습니다. 설마 저걸로 사람을 때리지는 않겠지 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 그 남자가 잿더리 안으로 막걸리 병을 기울였어요. 누런 막걸리가 담배꽁 위로 쏟아졌습니다. 제가 떠올랐고 공초가 둥둥 떠다녔어요. 막걸리 색이 제빛으로 변했습니다. 막걸리로 잿더리를 씻는 건가? 라고 생각하던 그때 그 덩치 큰 남자가 그 잿더리를 시아버지 앞으로 내밀면서 말했어요. 마셔 평소처럼 알지?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저게 지금 말이 되는 건가? 왜 아버님은 가만히 당하고만 계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하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저 무력감은 50년의 괴롭힘 속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라는 걸 몰랐던 거였어요. 시아버지 현수가 전라남도의 작은 중학교를 떠나 서울 명문고의 교문을 들어서는 첫날부터 시작된 괴롭힘이었습니다. 얘야, 이거 완전 시골 깡촌에서 온 촌기 새끼네. 배도영이 첫날부터 현수를 가리키며 말하자 나머지 셋이 웃었어요.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도시락을 뺏기고 체육복 빨래를 시키고 매점 심부름을 보냈어요. 모든 지시는 배도영에게서 나왔고 홍찬우가 조롱했고 탁준나가 실행했습니다. 거절하면 화장실로 끌려가서 배도영의 주먹이 날아왔어요. 2학년이 되어 현수의 성적이 배도영을 앞지르자 시험 전날 밤에 배도영이 현수의 참고서를 변기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괴롭힘의 사슬은 졸업 후에도 끝나지 않았어요. 배도영의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어김없이 걸려왔습니다. 냈다. 중견기업 대표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수 앞에서는 여전히 고등학교 교실의 서열이 그대로였어요. 배도형이 시키면 나머지가 따랐고 현수는 50년이 넘게 그 밑에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고급 술집에 불려가서 술을 따르고 바닥을 닦고 뺨을 맞고 계산서가 떠넘겨지는 삶이었어요. 현수의 월급으로는 한 번의 술값도 버거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현수는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았어요. 결혼도 하고 아들 도인도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70 넘은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한테 맞고 산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으니까요. 뺨 맞고 돌아온 날이면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이 낯설었고 손등으로 뺨을 문질러 보면 아직 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났을 때도 현수야 마누라 죽었다며 우리가 위로해 줄게 나와. 그렇게 나가서 또 술을 따르고 바닥을 기고 뺨을 맞았습니다. 눈물이 나왔는데 아내 때문인지 뺨 때문인지 자기도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55년째 같은 일이 청하원 6룸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셔 평소처럼 알지? 그 목소리가 하인의 귀 속에서 울렸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막고 있던 입을 떼자 숨이 거칠게 새어나왔어요. 문틈 너머로 보이는 장면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현수가 잿더리를 받아들었어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잔도 아니고 술잔도 아닌 담배꽁초가 떠다니는 잿더리를 들고 있었어요. 제빈 막걸리에서 타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옆에 앉은 홍찬우가 술잔을 기울이면서 웃었어요. 현수야, 형님이 주시는 건데 빨리 마셔. 맞은편에 탁준하가 입꼬리를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현수 술 잘 마시잖아. 오늘은 그래도 양주가 아닌 게 어디야? 광로진은 웃지 못하고 술잔만 만지작거리면서 고개를 살짝 돌리고 있었어요. 배도영이 현수를 내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얘야, 이 정도면 나 진짜 착해진 거 아니냐? 옛날에는 여기다 오줌도 타서 마셨는데 세상 많이 좋아졌지? 홍찬우가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그럼 진짜 세상 많이 좋아졌지 안 그러냐 현수야? 탁준 나가. 잔을 입에 가져가면서 현수를 무표정하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것은 일상이었어요. 55년 동안 반복해온 익숙한 놀이였습니다. 현수가 잿더리를 입에 가져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유리 가장자리에 닿았고 제빈 막걸리가 입안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제가 이 사이에 끼는 식감이 느껴졌을 거예요. 담배 필터의 쓴맛이 혀 위에 남았을 겁니다. 현수는 눈을 감은 채 삼켰어요. 한 손으로는 입을 막은 채로 할인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카메라를 켰어요. 문틈 사이로 렌즈를 들이밀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지만 녹화를 시작했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한 것이었어요. 현수가 잿더리의 막걸리를 반쯤 마시고 내려놓으려는데 한 모음이 기관지로 잘못 넘어갔어요. 기침이 터졌습니다. 콜록콜록 제빈 막걸리가 현수의 입에서 튀어나와 배도형의 바지 위에 떨어졌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배도영이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기 바지를 내려다 보았어요. 누런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배도영의 눈이 달라져 있었어요. 55년 동안 현수가 봐온 그 눈이었습니다. 주먹이 아니었어요. 손바닥이었습니다. 뺨을 치는 건 주먹보다 손바닥이 더 모멸적이라는 것을 배도영은 55년 동안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대로 손이 허공을 가르고 배도형의 두툼한 손이 현수의 뺨을 날렸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루안에 울렸어요. 현수의 고개가 꺾이면서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대리석 위에서 안경테가 또르 소리를 내며 구르다 멈췄어요. 현수가 바닥에서 안경을 주우려고 손을 뻗는 순간 홍찬우의 구두가 현수의 옆구리를 찾아요. 현수의 몸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탁준나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쓰러진 현수의 등을 구두 끝으로 한 번 더 밀었어요. 현수가 바닥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광로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볼 수 없었지만 막지도 못했습니다. 배도영이 현수의 안경을 으깨어 밟은 후에 쓰러진 현수의 머리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현수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현수야. 이번에 한 방울이라도 더 흘리면 이번에는 진짜 술이 아니라 오줌 싸서 마시는 수가 있어? 알아들었어? 현수의 어깨가 떨렸어요. 바닥에 엎드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배도영이 현수를 일으켜 세웠어요. 현수의 정장에 바닥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옆구리를 맞은 자리를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안경 없이 흐릿한 눈으로 배도영이 따라주는 새막걸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또다시 잿더리가 현수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새 담배꽁초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라앉은 제빈 막걸리가 가득 차 있었어요. 현수가 다시 잿더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떨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잿더리를 입에 대고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끝까지 마셨습니다. 제가 이 사이에 끼고 필터가 혀에 걸렸지만 현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모두 삼켜냈어요. 눈을 감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삼켰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배도영이 큰 소리로 박수를 쳤어요. 잘 마시네. 역시 우리 현숙강이 있어? 최고야.
옆에 홍찬우는 웃으면서 이 새끼 진짜 골 때리는 놈이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탁준나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자기자 소주를 따르고 있었어요. 복도에 서 있던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핸드폰을 준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녹화는 멈추지 않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시야가 흐려졌는데 눈물을 닦으면 손이 흔들릴까 봐 그대로 두었습니다. 복도,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하인의 젖은 볼 위에 비치고 있었어요. 할인의 이빨이 맞물렸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이 목구멍 쪽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일상을 알게 해준 자상한 시아버지가 재떨리를 입에 대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런 악마 같은 짓을 하면서도 박수를 치며 웃고 있는 저 덩치 큰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오줌 타서 마시게 한다고 말하는 저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발로 차는 사람, 구두 끝으로 등을 미는 사람까지 모두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시아버지가 마치 미친 하이에나의 소굴에서 떨고 있는 작은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뛰어 들어가고 싶었어요.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 남자의 손목을 잡아채고 싶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릴까? 잠시 고민도 했어요. 하지만 저 방 안에 있는 4명은 시아버지를 55년 동안 알아온 사람들이고 며느리가 갑자기 난입하면 현수가 감당해야 할 수치심이 더 커질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뛰어들어가면 시아버지의 상처는 그대로인 채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눈빛이 예전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생각을 정리한 듯하기를 바라보았어요. 3분 47초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판단으로 녹화를 멈추고 할인이 핸드폰을 잡은 손을 내렸습니다. 뭔가 짧게 생각을 정리한 할인은 무거운 마음으로 방문을 조심스레 닫고 돌아섰어요. 할인은 엄마들 모임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먼저 갈게요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급히 청아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탄 뒤에도 핸들을 잡은 손이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어요. 백미러에 비친 할인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숨을 고르다가 할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인간도 아닌 것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 내 가족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주먹이 핸들 위에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인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어요. 자신들이 한 행동의 대가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겠어. 그게 진짜 세상의 이치니까? 잠시 차를 옆에 세우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7년 동안 잠자고 있던 봉인된 전화번호 하나를 검색했어요.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7년 동안 지켜온 평범한 삶의 경계를 넘는 것이었어요. 정체를 숨기고 개입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겠다던 아버지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젖은 머리카락이 다시 떠올랐어요. 재떨리를 입에 대고 눈을 감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시아버지의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시아버지를 때리고도 자기들끼리 낄낄대던 그 웃음소리가 귀가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 확신이 선득 할인의 손가락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작은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7년 봉인된 번호로 신호가 날아가는 순간 차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휴대폰에 남 실장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조용히 돌아가는 소리가 차 안을 채웠어요. 백미러에 비친 할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따뜻하고 부드러운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어요. 52층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던 서명 하나에 수천억을 움직이던 그 여자의 눈이었습니다. 7년 동안 잠들어 있던 승부사 채할인이 서서히 감춰진 껍질을 벗고 있었어요. 다음 날 토요일 새벽 5시에 할인의 눈이 떠졌습니다. 잠을 잠 것 같지 않았어요. 어젯밤 장면이 머릿속에서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떨리 안에 담백초와 제빈 막걸리를 모두 마시던 시아버지의 얼굴이 밤새 떠올랐어요.
옆에서 도윤이 조용히 자고 있었고 건너방에서는 나린이의 가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리는 소리 없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재에 잠긴 서랍을 열었어요. 7년 전 결혼 직전에 아버지 최상철 회장이 보낸 편지였어요. 정체를 숨기고 개입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겠다는 내 약속을 믿는다. 아빠도 약속한다. 내가 부르기 전까지 절대 나서지 않겠다. 하리는 그 편지를 꺼내서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편지를 서랍에 넣었어요. 서랍을 닫는 나무 소리가 새벽 거실에 울렸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새벽 거실의 어둠 속에서 하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확고한 결심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CSC 그룹 본사 최상층 비서실이었습니다. 비서실장 남기철이 7년 만에 호출에 달려왔어요. 남 실장은 체린의 부사장 시절부터 가장 측근에서 그녀를 모시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인이 평상복 차림으로 나타나자 남 실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아가씨가 부르실 날이 올 줄 알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린이 대답 대신 먼저 태블릿을 건넸어요. 3분 47초짜리 영상이 재생됐고 남 실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재터리에 막걸리를 부어 마시게 하는 장면에서 남 실장의 손이 무릎 위에서 쥐어졌어요. 영상을 끝까지 본 뒤 남 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데요. 이 정도면 심각한 폭행건입니다. 하린이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어요. 이내 사람 일주일 안에 전부 파악해요. 사업체, 거래처, 은행, 개인 신용, 법적 분쟁까지 전부요. 어디를 건드리면 무너지는지 급소를 찾아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남 실장, 이건 아버지한테 보고하지 마세요. 저 혼자 합니다. 일주일 뒤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하리는 태블릿 화면에 펼쳐진 4개의 기업 조직도를 하나씩 훑습니다. 홍찬호의 HCW 프랜차이즈는 전국 가맹점주 갑질 문제와 함께 CSC, 유통이 물류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탁준나의 TJH 정밀은 납품 물량의 60%가 CSC 자동차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도형의 BDY 건설은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의 CSC 건설이 공동시공사로 들어가 있었는데 CSC 건설이 빠지면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구조였습니다. 가장 쉽지 않고 험난한 프로젝트처럼 보였어요. 광로진의 K&J 식품은 규모가 작았는데 남 실장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광로진 대표만 다릅니다. 시아버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신 흔적이 있고 다른 3명과는 동선이 다릅니다. 하인은 광로진은 보류하고 특히 배도영이라는 사람이 핵심 인물이니까 더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머지 셋의 조직도를 펼쳐놓고 하린이 말했습니다. 홍천우부터 그 다음 탁주나 한 명씩 다른 방법으로 진행해서 서서히 목을 조일 거예요. 남 실장이 물었어요. 배도영은요? 하린의 눈이 잠깐 좁아졌습니다. 배도영은 마지막이에요. 가장 악랄한 사람이에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남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 실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버지 모르게 하고 싶어요. 제가 직접 진행할 테니 옆에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남 실장이 잠깐 멈칫했어요. 아가씨가 직접 나서시는 겁니까? 하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52층 집무실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던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홍찬우였어요. 아침에 하린은 나린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가? 나린이가 물었어요. 엄마, 오늘 더러운 곳이 있어서 청소하러 갈 거야. 하린이 웃으면서 대답하자 나린이가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치원 문 앞에서 돌아보는 딸의 그 손을 보면서 하린은 이 아이의 할아버지를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평상복에 모자를 눌러쓰고 HCW 프랜차이즈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가맹 상담을 받겠다고 예약을 잡았어요. 평범한 30대 주부가 프랜차이즈 창업을 알아보러 온 것처럼 보이면 됐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평범한 가정주부가 된 지 7년 만에 실제로 투입된 작전이었습니다. 긴장감이 다르고 뭔가 어색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천재성은 그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직원이 계약서를 펼쳐 보여줄 때 하리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집중하며 읽었어요. 와튼에서 기업 재무를 분석하던 눈이 계약서의 행간을 읽고 있었습니다. 강제 인테리어 비용 전가 위약금 폭리식자재 독점 공급까지 계약서의 매 조항이 가맹점주들의 목을 조이는 올감이었어요. 충분히 자료를 확보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상담실을 나서는 복도에서 할인의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맞은편에서 홍찬우 본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홍찬우는 할인을 못 알아보겠지만 할인의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구두 소리가 멀어지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 뒤에야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도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HCW 프랜차이즈를 나와서 가맹점의 불리한 비용 정가와 식자재 폭리 등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의 인터뷰까지 모아서 프랜차이즈 갑질을 타이틀로 방송국에 전달했어요. 그리고 CSC 유통에서 맡고 있던 식자재 공급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갑질 방송이 SNS를 통해 들불처럼 번졌고 순식간에 불매운동과 집단소송이 빗발치게 되었어요. HCW 프랜차이즈의 매출이 한 달도 안 되어서 40% 급했습니다. 게다가 CSC 유통이 공급하던 식자재가 막히면서 전국의 가맹점들에서 하루 종일 불만 전화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곧 부도가 난다는 소문이 어깨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식이 배도영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배도영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홍찬우에게서 온 전화를 받으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CSC 유통이 갑자기 물류를 끊었다고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에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배도영은 전화를 끊고 소주잔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잔을 기울이는 손이 미세하게 떨린 것을 본인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할인은 시아버지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면서 할인은 낮에 화장실에서 가슴을 누르며 숨을 참던 자기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낮에 잠입자와 지금의 가정주부가 같은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현수가 찌개를 한 숟가락 뜨면서 맛있다. 할인아 하고 웃었습니다. 할인은 미소 지었어요. 이 미소를 위해서 낮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아버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서 나린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다가 나린이가 물었어요. 엄마, 이 이야기에서 나쁜 사람은 결국 벌받아. 할인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나쁜 짓을 하면 꼭 벌받아. 나린이의 순수한 질문 안에 할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본질이 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도윤이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외출이 좀 잦아진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할인이 자연스럽게 동문 모임 준비할 게 좀 많았다고 대답하자 도윤이 뭐든 듯 그랬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잠시의 머뭇거림 안에 작은 의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할인은 느꼈습니다. 누구도 눈치채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두 번째 타겟은 행동대장 탁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TJH 정밀은 기술력이 핵심인 회사였기 때문에 할인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쓰기로 했어요. 건설 현장도 아니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아닌 숫자의 세계였습니다. 새벽 2시 가족이 잠든 거실 소파에서 노트북을 펼쳤어요. TJH 정밀의 3년치 납품 품질 데이터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스프레드시트의 숫자들이 파란 빛 속에서 줄지어 있었어요. 스탠포드와 와튼에서 재무 분석을 배우고 월스트리트에서 투자 판단을 내리던 그 머리가 지금 거실 소파 위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년치 데이터 속에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안전 부품의 불량률이 비슷한 주기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품질을 깎아 먹고 있었던 거예요.
TJH 정밀 부품을 사용한 차량의 사고 기록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다 보니 이미 커뮤니티에서는 지속적으로 부품의 불량과 하자에 대해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회사는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할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잡았다. 요놈. 드디어 꼬리를 잡았어. 그때 방에서 도윤이 나왔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뭐 해? 할인이 재빨리 노트북을 닫았어요. 동문 모임 회계 정리가 아직 조금 더 남았어. 도윤이 잠이 덜 깬 눈으로 할인을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새벽까지 혹시 뭐 다른 일 하는 거 아니야? 할인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아니야. 그냥 꼼꼼하게 하고 싶어서. 도윤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래 근데 무리하지는 마 하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할인이 정리한 안전부품 결함 자료들과 인터넷 커뮤니티 자료들을 정리해서 남 실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자료들이 CSC 자동차 품질팀으로 넘어갔고 전면 리콜 결정과 함께 3년간 납품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TJH 정밀의 간판이 무너졌어요. 탁준나가 리콜 통보서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번째 탁준나까지 무너지자 이번에는 배도형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홍찬우가 CSC 유통 때문이었고 탁준나가 CSC 자동차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둘 다 CSC 그룹이었어요. 배도형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BDY 건설의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에 CSC 건설이 공동시공사로 들어가 있었어요. 배도영의 사업도 CSC 그룹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홍찬우, 탁준나 그리고 자기까지 모두 다 CSC 그룹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배도영은 쉽게 잠이 들지 않았어요. 아직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지만 누군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자신도 위험한 구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55년 동안 현수 앞에서 왕이었던 남자가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어요. 설마 뭔가 나와 연결된 것은 아니겠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저녁 현수가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TJH 정밀 리콜 소식이 나왔습니다. 탁준나 그 친구 회사가 리콜이야? 큰일 났네. 현수는 그저 뉴스를 전하는 투로 혼잣말을 했어요. 자기를 오랜 괴롭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현수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동창 모임 단톡방을 열어보았어요. 배도영이 현수야 이번 주 모임 나와 하고 보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언제나 도영이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50년 동안 쌓인 두려움은 여전히 현수의 가슴속에 매 순간 공포로 남아 있었습니다. 할인의 마지막 작업은 주범 배도형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배도형에게는 2억짜리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쌓아온 인맥과 정치력이 있었습니다. CSC 건설이 빠질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자 배도형은 다른 시공사를 찾아다녔어요.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고 은행 지점장에게 골프를 치자고 했습니다. 나 배도영이야. BDY 건설 배도영 내가 누군지 잘 알잖아. 아무 문제 없어. 전화기 너머로 자기 이름을 내세울 때 아직도 자기가 강자인 줄 알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할인은 조용히 기다리며 배도영이 발버둥 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발버둥이 끝나야 넘어질 때 더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배도영이 대체 시공사를 거의 확보하려는 순간 할인이 움직였어요. CSC 건설이 공동시공 철회를 공식 통보하는 것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의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 재하청 증거가 익명으로 제보됐습니다. 순식간에 CSC 건설의 부도 소문이 퍼지면서 하청 7곳곳이 돈을 달라고 소송부터 걸었어요. 배도영이 협상 중이던 대체 시공사도 부도 소문을 듣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은행이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 공사 중단 명령에 과징금이 내려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BDY 건설은 부도 직전까지 추락했어요. 배도영이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잡고 사정했지만
평소 친하던 은행 지점장들 모두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 배도영이야라는 그의 마법의 주문이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세계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추락은 회사뿐이 아니었어요. 하청체 관계자와 직원들의 인터뷰들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그의 인성이 적나라하게 SNS에 퍼지면서 가족들까지 모두 부끄러워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아내도 참다 못해 집을 나갔고 아들과 며느리의 왕래도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도영은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독촉장이 쌓여 있었고 전화기는 꺼져 있었어요. 자신이 믿었던 모든 세상이 발 아래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시아버지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 현수가 맞있다. 하리나 하고 웃었습니다. 우리 하린이가 우리 집 폭덩이야. 현수의 그 말에 하린의 눈이 잠시 붉어졌습니다. 이 미소를 지키기 위해 할린이 지난 석 달 동안 무엇을 해왔었는지 시아버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도영에게서 시아버지 현수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현수야, 이번 주 금요일 청하원 꼭 나와. 50년을 넘게 이어온 거절할 수 없는 호출이었습니다. 현수는 또다시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알겠다고 답장했습니다. 하리는 그 문자를 알고 있었어요. 남 실장이 배도영 측 통화 기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나인이를 재우고 나서 거실 소파에 앉아 남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금요일이에요. 매번 똑같은 청하원 VIP룸으로 잡힐 거예요. 남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모두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린이 전화기를 끊으며 마지막으로 식탁의 봉투들을 바라보았어요.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청하원 VIP룸의 문이 열렸어요. 석 달 전과 똑같은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상석에 앉은 배도영의 표정이 억자리 건설사 대표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고 양복 어깨가 처져 있었어요. 소주병을 혼자 따르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홍찬우는 구석자리에 쪼으려 앉아 있었습니다. 300개의 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의 자세가 아니었어요. 2달 만에 볼이 꺼져 있었고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였어요. 탁준나는 벽 쪽에 앉아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잔을 준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리콜 이후 부도 직전으로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공포가 깔려 있었습니다. 광로진은 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입술을 깨물고서 있었어요. 그때 현수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배도영이 얼굴을 보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불안함이 느껴지고 그 아래에 절박함 같은 것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때 배도영이 다짜고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수 쪽으로 성큼 다가오더니 현수의 정장깃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움켜쥐는 소나귀가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윽박 지르는 것 같았지만 전혀 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도형 자신만 모르고 있었어요. 얘야, 이 새끼 너 똑바로 말해. 이거 분명히 내 놈이 한 짓이지. 현수의 몸이 뒤로 밀렸어요.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배도영의 손에 힘이 들어갔고 정장깃이 목을 조이듯 당겨졌어요. 현수의 안경이 코 위에서 비스듬히 미끄러졌습니다. 우리 3명 회사 3달 만에 이 꼴 만든 거 다 내가 뒤에서 한 짓이지? CSC 그룹이 왜 우리 셋한테만 이러겠어? 안 그래? 현수의 입이 벌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CSC 그룹이라는 이름은 뉴스에서나 보는 재벌이었어요. 퇴직 공무원인 자기와 CSC 그룹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도영아, 나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CSC 그룹은 나랑 상관도 없는 곳이야. 현수가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3달 전에 그 일 이후에 모든 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흥분한 배도영의 침이 현수의 얼굴 쪽으로 쏟아져 나갔어요. 현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홍찬우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들어올 때부터 어쩔 줄 몰라서 불안한 눈빛이었어요. 사실 홍찬우는 내일까지 4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면 당장 부도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움찔거리던 홍찬우가 갑자기 끼어들어 현수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다니 갑자기 양복을 입은 채로 현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배도영이 현수의 깃을 잡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홍찬우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55년 동안 현수에게만 시키던 자세를 홍찬우가 현수를 향해 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먼저였어요. 말보다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홍찬우의 입이 떨리면서 코끝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체면이라는 것이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었습니다. 현수야,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주라. 나 진짜 내일까지 날아오는 어못 막으면 진짜 그대로 부도야. 내가 진짜 미안하다. 코가 막힌 소리였어요. 콧물이 입술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닿지 않았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현수에게 술을 따르라고 시키던 그 손이 현수 앞에서 모아져 있었습니다. 현수야,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냐? 전부 도영이가 시킨 거야? 배도영의 눈이 찢어졌어요. 현수의 깃을 잡고 있던 손이 풀렸습니다. 현수가 벽에서 미끄러지듯 옆으로 비켜섰어요. 배도영의 시선이 현수를 떠나 홍찬우에게로 꽂혔습니다. 이 새끼가 너 뭐라 그랬어? 홍찬우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어요. 맞잖아, 도영아. 현수 머리에 막걸리 부은 것도 내가 시작했잖아. 재터리에 담배꽁초 넣어서 마시라고 한 것도 내가 했잖아. 우린 내가 하라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을 뿐이었어. 사실 나도 마음에 안 들었었어. 너 아니었으면 우린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거야. 현수야, 진짜야. 믿어줘. 탁준하가 벽에서 등을 떼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감정 없이 차갑게 실행하던 사람이 오늘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나도 마찬가지야. 너를 괴롭힌 것 전부 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전부 도영이 때문이었어. 배도영의 얼굴이 건붉게 물들었어요. 목에 핏줄이 올라왔습니다. 55년 동안이 사람들의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면 움직이고 눈짓이면 실행되었어요. 그 충성이라고 믿었던 것이 공포였다는 것을, 그 공포가 사라지는 순간 칼끝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배도영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얘야, 이 치사한 새끼들아. 너희도 같이 웃었잖아. 배도영이 소리쳤어요. 목이 쉰 소리였습니다. 홍찬우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현수야, 형님이 주시는 건데 빨리 마셔. 그거 누가 했어? 내가 했잖아. 탁준나에게 돌아섰어요. 내가 현수 옆구리를 발로 찼잖아. 내가 시키기도 전에 내가 먼저 일어나서 찼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배도영의 숨소리만 거칠게 울렸어요. 홍찬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탁준는 입술을 깨물며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벽에 등을 기 55년 동안 자기를 짓밟았던 사람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 광경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배도영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재떨이에 멈췄습니다. 유리 재떨리 안에 담배꽁초 2개가 찌그러져 있었어요. 배도영은 손을 뻗어 그 재떨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막걸리 병을 들어 재떨리에 붓기 시작했어요. 누런 막걸리가 단백초 위로 쏟아졌고 재가 떠올랐고 공초가 둥둥 떠다녔습니다. 제빈 막걸리가 유리잔 가장자리까지 차올랐어요.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재떨리 위에 얼어붙었습니다. 현수의 숨이 멈췄어요. 석 달 전이 방에서 저 재떨리를 입에 대고 눈을 감았던 기억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저 잿더리 막걸리를 마셔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역겨움과 공포의 덩어리였어요. 현수의 등이 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배도영은 그 잿더리를 현수에게 밀어주지 않았어요. 대신 갑자기 그 잿더리를 들더니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홍찬후의 고개가 올라왔어요. 탁준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려한 천장 조명 아래에서 그 천하의 배도형이 잿더리에 담긴 막걸리를 손에 들고 제빈 막걸리를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입안에서 거칠게 극혔을 거예요. 단백꽁초의 쓴맛이 혀 위에 퍼졌을 겁니다. 배도영의 얼굴이 잠시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이며 삼키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다 마신 후에 잿더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유리가 대리석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을 울렸어요. 배도형의 입저리에 제빈 막걸리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등으로 닦으면서 현수를 올려다봤어요. 충혈된 눈에서 눈물인지 알코올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거면 안 되겠냐? 장난은 있지? 우리 이제 다시 원래대로 좀 돌아가자. 현수야, 어때? 현수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벽을 짚지 않았으면 쓰러졌을 겁니다. 55년 동안 저리를 마시라고 시키던 사람이 오늘은 미친놈처럼 자기 입으로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거면 안 되겠냐라는 그 말 속에는 사과가 아니라 거래가 들어 있었어요. 미안해서 마신 게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마신 거였어요. 55년간 자기가 시킨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자신의 혀 위에서 느끼면서도 이 사람은 그것을 반성이 아니라 협상 도구로 쓰고 있었습니다. 광로진이 문 옆에서 소리 없이 주저앉았어요. 두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방 안에 5명이 있었지만 서 있는 사람은 현수 하나뿐이었습니다. 55년 동안 이 방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오늘은 유일하게 서 있었어요.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 5명 중에서 현수가 지금의 상황을 가장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방 바깥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쌍이 아니었어요. 여러 쌍의 구두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5명 모두가 문 쪽을 바라봤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남 실장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넥타이 핀 하나까지 흐트러짐 없는 사람이었어요. 뒤에 수행원 2명이 서 있었고 한 사람은 접이식 스크린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 실장이 방 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그의 눈에 배도형의 입술에 묻은 제빈 막걸리가 들어왔고 나머지 사람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든 이 사람에게는 처리해야 할 업무일 뿐이었어요. 실례하겠습니다. 남 실장이 수행원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수행원이 방 한쪽 벽에 대형 스크린을 펼치고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방 안에 5명 모두가 그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배도영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얘야, 너 누구야? 여기 프라이빗 룸이야. 당장 안 나가. 남 실장이 배도영을 바라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배도영의 소리가 남 실장의 눈앞에서 허공으로 흩어졌어요. 이 억짜리 건설사 대표의 호통이 이 사람에게는 바람소리만큼도 되지 않았습니다. 남 실장은 대답 대신 리모컨을 들었어요.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고 바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석 달 전 바로 이 방에서 찍힌 3분 47초짜리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배도영이 막걸리 병을 기울여 현수의 머리 위에 붓고 있었습니다. 누런 막걸리가 흰 머리카락 위로 쏟아지고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방울이 맺혀 떨어지는 장면이 대형 스크린 위에 선명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화면 속 배도형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얘야, 이거 마시면 좋아진 거야? 옛날에는 여기다 오줌도 타서 마셨는데 세상 많이 좋아졌지. 배도영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석 달 전에 웃으면서 했던 그 말이 오늘은 스크린 위에서 올려나오면서 방을 짓눌렀습니다. 화면 속 홍찬우가 박수를 치며 하하 세상 많이 좋아졌어. 현수야라며 웃었어요. 탁준나가 무표정하게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배도영이 스크린을 올려다봤어요. 자기 얼굴이었습니다.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자기 손이 막걸리를 붓고 자기 손이 잿떨리를 밀어주고 자기 입이 마셔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대형 화면 위에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배도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현수가 잿떨리를 입에 가져가는 장면이었어요. 눈을 감고 제빈 막걸리를 삼키는 현수의 얼굴이 화면 가득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이에 끼는 것을 참으면서 눈을 감고 삼키는 그 표정이 스크린 위에서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홍찬우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 속 자기 모습을 봤어요. 박수를 치며 웃고 있는 자기 얼굴이 대형 스크린 위에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콧물이 묻은 얼굴 위로 새로운 공포가 올라왔어요. 탁준나가 벽에서 등을 뗐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기가 현수의 옆구리를 구두로 차는 장면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감정 없이 차갑게 실행하던 바로 그 장면이 지금 이 방에서 증거가 되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광로진은 주저앉은 채 스크린을 올려다보지 못했어요. 배도형에 마셔 홍찬우의 웃음 현수의 기침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눈이 커졌어요. 자기가 잿떨리를 마시는 장면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찍었는지 몰랐어요. 왜 이 영상이 여기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만 화면 속에서 눈을 감고 잿떨리를 삼키는 자기 모습이 타인의 시선으로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55년 동안 자기 안에서만 느꼈던 수치가 스크린 위에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수의 손이 가슴 앞으로 올라왔어요. 자기를 감싸 안으려는 듯 두 팔이 가슴 위에서 교차했습니다. 3분 47초가 끝났어요. 화면이 멈췄습니다. 순간 방 안에 알 수 없는 정막만이 내려앉았어요. 에어컨 소리만 윙거렸습니다. 남 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단단하게 입을 열었어요. 이 영상은 현재 두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CSC 그룹 법무팀 서버와 외부 클라우드입니다. 배도영이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어요. 남 실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영상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남 실장이 배도영을 바라봤어요. 감정 없는 눈으로 책상이 보고서를 읽듯 말했습니다. 검찰에 제출하고 주요 언론사에 배포하고 SNS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세 분의 가족, 거래처, 업계 관계자 모두가 보게 됩니다. 홍찬우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탁준나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사업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람 그 자체의 문제였어요. 배도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남 실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적당히 해야지.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남 실장이 고개를 돌려 멈춰있는 스크린을 가리쳤어요. 화면에는 현수가 잿떨리를 입에 대고 눈을 감고 있는 장면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남 실장이 화면을 가리킨 채도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저 모습은 사람이 하실 만한 일입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배도영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자기가 방금 한 말이 자기에게 되돌아온 거였어요. 배도영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어요. 남 실장이 서류 가방에서 봉투 3개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어요. 봉투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배도영, 홍찬우, 탁준나. BDY 건설은 하도급 불법 재하청과 안전기준 위반으로 인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HCW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 갑질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고 주요 은행 3곳이 대출 회수를 확정했습니다. TJH정밀은 리콜 이후 주요 거래선 전략 이탈 상태입니다. 남 실장이 21번 쉬고 3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다음 주에 세 회사 모두 최종 부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최종 부도. 그네 글자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홍찬호의 입에서 안 되라는 소리가 새나왔어요. 내일까지의 어음이 아니라 회사 자체가 끝나는 거였습니다. 탁준하가 벽에 등을 부딪히며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배도영은 봉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자기 이름이 적힌 봉투 위에 시선이 멈춰 있었어요. 2억짜리 건설사의 마지막 통보가이 봉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배도영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의자를 더듬어 잡았지만 의자는 넘어져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모서리를 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55년 동안 현수 위에 서 있던 다리가 오늘 자기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뭐든지 할 테니까 이제 제발 그만해줘. 배도영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55년 동안이 사람의 입에서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배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발 살려줘. 홍찬우가 바닥에서 기어오듯 남 실장 앞으로 다가왔어요. 무릎이 대리석 위를 끌렸습니다. 제발 그만해줘. 아이들에게만은 알리지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탁준나가 벽에 등을 기대고 미끄러져 내려앉았어요. 바닥에 앉은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주었습니다. 현수는 벽에 기댄 채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어요. 5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 이 방 안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줘. 현수에게 막걸리를 붓고 뺨을 치고 잿더리를 마시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현수의 눈가가 떨렸어요. 5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한꺼번에 가슴 위에 올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남 실장은 세 사람의 제발 살려줘라는 말을 듣고도 눈 한 번 깜빡하지 않았어요. 서류 가방을 닫고 한 발 뒤로 물러나며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또 다른 느낌의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한 쌍이었습니다. 가볍고 날카롭고 일정한 간격의 구두 소리였어요. 하이힐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복도를 지나 VIP룸 앞에서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VIP실 문 앞에 정장 차림의 채아린이 서 있었어요. 석 달 전 복도에서 문틈 사이로 이 방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리던 며느리가 오늘은 문정면에 서서 방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로서의 평상복이 아니라 공식 석상의 검은 정장이었습니다. 7년 동안 입지 않았던 옷이었어요. CSC 그룹 투자 전문 총괄 부사장이 입던 바로 그 정장이었습니다. 어깨 선이 날카로웠고 구두 뒤축이 대리석 위에서 한 번 소리를 냈어요. 하인의 눈빛은 된장찌개를 끓여드리며 미소 짓던 그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52층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2조 원짜리 안건에 서명하던 그 여자의 눈이었어요. 배도영이 할인을 봤어요.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친구들 중에 어떤 사람도 이 여자의 얼굴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현수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숨이 멎어버렸습니다. 누구보다 착하고 상냥한 며느리 할인이었어요. 매주 찾아와 된장찌개를 끓여주며 해맑게 웃어주던 바로 그 할린이가 지금 이 방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수의 머리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왜 저기에서 들어오고 왜 저런 옷을 입고서 저런 눈빛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아무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하이힐이 대리석 위에서 두 번 소리를 냈습니다. 테이블 앞에 섰어요.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밀어서 배도형 앞에 놓았어요. CSC 그룹 투자 전문 총괄 부사장 최할인.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수 씨의 며느리 CSC 그룹 총괄 부사장 최할인입니다. 현수의 며느리가 CSC 그룹 총괄 부사장.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방 안 전체가 순식간에 모두 얼음이 되어 버렸습니다. 배도영의 눈이 명함 위에서 굳었습니다. 글자를 읽고 또 다시 읽었습니다. CSC 그룹체인 글자가 눈앞에서 조립되고 있었어요. CSC 그룹 회장 최상철의 성이 첼시였습니다. 바로 그 CSC 그룹의 후계자였습니다. 석 달 동안 자기 회사를
홍찬우의 회사를, 탁준나의 회사를 무너뜨린 그 CSC 그룹이었어요. 그 그룹의 총괄 부사장 이름에 할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배도영의 고개가 명함에서 할인에게로 올라갔어요. CSC 그룹의 후계자가 현수의 며느리라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다치지 않았어요. 3초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방 안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5명의 시선이 하인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홍찬우의 입이 떨렸습니다. CSC 유통이 자기 회사의 식자재를 끄는 이유를 3달 동안 찾지 못했었어요. 그 답이 지금 눈앞에서 있었습니다. 탁준나의 눈이 흔들렸어요. 품질 감사가 갑자기 들어온 이후 리콜이 결정된 이후 모든 것의 출발점이 이 여자였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 현수였습니다. 현수의 무릎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어요. 벽을 따라 천천히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CSC 그룹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뇌에 닿지 못했어요. 매주 된장찌개를 끓여주던 그 순박한 아이가 CSC 그룹 후계자라는 것이 눈으로 보고 있어도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인이 입을 열었어요. 배도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떨리에 담배꽁초 넣어서 막걸리 부어 마시라고 한 사람이 지금 제발 살려달라고요. 배도영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살인의 시선이 홍찬우에게로 옮겨갔습니다. 형님이 주시는 건데 빨리 마셔 하면서 박수 치던 사람이 지금 제발 그만해 달라고요. 홍찬우의 고개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할인의 시선이 탁준하에게 닿았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옆구리를 구두로 차던 사람이요. 탁준하가 눈을 감았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아버님은 한 번도 제발 살려줘라는 말조차 하신 적이 없으세요. 현수의 어깨가 떨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배터리에 술을 마시고 뺨을 맞으시는 동안에도 아버님은 제발 그만해라는 말도 한 번 하지 않으셨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떨림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조차 빼앗기셨으니까요. 당신들이 제 아버님의 자아를 완전히 짓밟아 놓았으니까요. 그게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부셔버리고 싶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예요. 당신들은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50년 넘게 짓밟아오면서도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단 한순간도 반성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지금 그 모든 벌을 한 번에 몰아서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제발 살려줘라는 말에 무게가이 방 안에서 다르게 올리고 있었어요. 배도영이 쉽게 뱉은 제발 살려줘와 현수가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제발 그만해의 차이를 이제서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이 명함 옆에 서류 봉투를 놓았어요. 배도영 앞에 놓인 봉투와는 다른 봉투였습니다. 여기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모든 영상의 검찰 제출 및 언론 배포. 둘째, 새 회사의 최종 부도 처리. 셋째, 배도영 씨의 개인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두 진행할 거예요. 할인이 배도영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살아온 대로 돌려받는 겁니다. 인과응보예요. 배도영의 눈에서 무언가가 꺼졌어요. 자신의 모든 삶이 이 여자의 한마디 앞에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CSC 그룹의 총괄 부사장이라는 것은 배도영의 2천억이 이 여자 앞에서 잔본이라는 뜻이었어요. 배도영의 다리가 풀리면서 무릎이 대리석 바닥에 닿았습니다. 55년 동안 현수에게만 시키던 자세를 배도영이 현수의 며느리 앞에서 하고 있었어요. 배도영 씨 아버님은 50년이 넘는 치욕을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한테도 돌아가신 어머님한테도 말씀 못하셨어요. 당신들이 빼앗은 것은 돈도 체면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조차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만큼 인격과 자아를 말살시켰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당신들은 아버님이 죽을 때까지 짓을 계속하고 있었을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방 안의 모든 귀가 그 목소리에 쏠렸어요. 그게 제일 잔인한 거였어요. 당신도 이제 그 대가를 똑같이 치르게 될 거예요. 저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믿어요. 당신이 뿌린 씨앗에 대한 책임을 지금부터 평생 값을 치르실 일만 남은 겁니다. 바닥에 내려가 보면 그 말에 진짜 힘을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서 하인이 몸을 돌렸습니다. 남 실장에게 눈을 보냈어요. 수행원들이 스크린을 접고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하인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이 대리석 위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소리를 냈어요.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고 등을 보인 채로 말했어요. 다시는 우리 아버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문이 닫혔어요.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방 안에 5명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배도영이 무릎을 꿇은 채 테이블 위에 명함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CSC 그룹 투자 전문 총괄 부사장 최아린. 그 이름 위에 스크린이 비추던 빛의 잔상이 아직 남아있었어요. 배도영의 이벌리에는 여전히 제빈 막걸리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벽 아래에 주저앉은 채 문이 닫힌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한 번도 제발 그만해라고 하신 적도 없으셨어요. 며느리의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맞았어요. 한 번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55년 동안이 사람들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뺨을 맞아도 머리에 술을 맞아도 재떨리를 마셔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가 자존심조차 빼앗기셨으니까요. 라고 말한 그 한마디가 55년 동안 쌓아올린 벽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경 렌즈 위로 눈물이 끝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배도영은 걸을 수 없어서 수행원이 부축했습니다. 홍찬호와 탁준는 아무 말 없이 벽을 따라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모두 나가면서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 현수 혼자 남았어요. 현수는 벽에 등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다시 하이힐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어요. 현수가 젖은 안경 너머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이 서 있었어요. 아까 문을 열고 나갈 때의 차가운 총괄 부사장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바라보는 며느리의 얼굴이었어요. 아버님, 이제 집에 가요. 살인이 다가와서 시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아까 배도영을 처단하던 그 며느리가 지금은 시아버지의 떨리는 팔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VIP룸을 나왔어요. 가게를 나와 할인의 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현수가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할인아, 진짜로 CSC 그룹이 내 친정이야.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시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스탠포드, 와튼, 월스트리트, CSC 그룹 총괄 부사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고 싶어서 결혼한 것까지요. 할인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현수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들었어요. 차 안에서 할인의 목소리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입을 열었다가 닫았고 다시 열었다가 또 닫았습니다. 그러다 겨우 말이 나왔어요. 그런 집안 딸이 우리 같은 평범한 집에 시집와서 7년 동안 반찬 만들고 내 속옷 빨아주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수의 눈가에서 눈물이 주름을 따라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 할인아. 고생시켰구나. 할인이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현수의 손은 크고 거칠었습니다. 55년 동안 뺨을 맞으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도 외롭다고 하지 못했던 사람의 손이었어요. 아버님 때문에 고생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버님이 할인아 밥 먹었어? 다시는 그 한마디가 친아버지한테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이었어요. 이 집에 시집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현수의 손이 하인의 손 위에서 떨렸습니다.
며느리에게 밥을 먹었느냐고 묻는 건니 며느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였다는 것을 현수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현수가 앞 유리 너머로 주차장의 형광등을 바라보면서 아주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55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 걔들이 그렇게 말했거든. 넌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오늘 알았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지켜줄 만한 사람이었구나. 그 한마디가 차 안의 공기를 바꿨어요. 55년 동안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믿어온 사람이 오늘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재벌 회장의 딸이면서도 7년 동안 된장찌개를 끓여준 이유가 자기가 그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현수는 그것을 오늘야 알았어요. 55년이 걸렸죠? 할인의 입술이 떨렸어요. 시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7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관통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석 달을 달려온 거였어요. 하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할인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아린이가 할아버지 왔다 하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윤이 과일을 깎고 하인이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거실까지 퍼졌습니다. 현수가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면서 그 냄새를 맡았어요.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도윤은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나린이가 할아버지의 팔에 매달렸어요. 현수와 할인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비밀을 공유하는 두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아들 도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할인이가 만든 된장찌개 맛있으셨죠? 맛있었어. 우리 할인이가 뭘 해도 잘해? 그 말 속에는 할인만 알아들을 수 있는 무게가 들어 있었어요. 도윤이 나린을 재우러 들어간 사이 거실에 현수와 할인 둘만 남았습니다. 현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윤이는 아직 모르지? 네,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인이 시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미소 지었어요. 차가운 총괄 부사장의 얼굴이 아니라 평소의 따뜻한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제 비밀 지켜주세요. 현수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한 통의 전화로 중견기업 새꽃을 무너뜨린 여자가 지금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천억을 움직이던 손이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뜻이 있어 그런 것일 테니 나는 모른 척 하도록 하마. 할인이 나지막히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그냥 조용한 현모양처가 꿈이에요. 날린이 키우고 아버님 반찬 챙기고 도윤씨 도시락 싸주는 게 제게는 행복 그 자체예요. 현수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50층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던 여자가 30평 부엌에서 비로소 행복을 찾은 거였습니다. 우리 할인이가 우리 집 폭덩이야. 7년 동안 들어온 같은 말이었죠. 하지만 오늘 그 말의 무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폭이라는 네 글자 안에 55년의 고통을 끝내준 며느리에 대한 감사와 재벌과 따이면서 30평 부엌에서 된장을 풀어주는 사람에 대한 경이로움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비밀을 영원히 지키겠다는 약속이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돌아간 뒤 현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동창 모임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며칠째 아무도 글을 올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55년 만에 그 단톡방을 빠져나왔습니다. 현수가 자기 손으로 한 일이었어요. 이제 자기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마음의 평온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할인은 나린이를 재우고 나서 방 안 깊숙이 잠긴 서랍을 열었어요. 아버지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정체를 숨기고 개입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겠다는 내 약속을 믿는다. 석 달 전에 이 편지를 꺼내며 미안해요, 아빠. 이번 한 번만이라고 말했었어요. 그 약속을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이번 한 번이었어요.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편지를 넣으면서 서랍을 닫았어요. 나무가 맞물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다시 약속 지킬게요, 아빠.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아버지 최상철 회장이었습니다. 잘했다. 딱 3글자였어요. 최상철 회장은 7년 동안 딸에게 먼저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부르기 전까지 절대 나서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짧은 3글자를 보냈습니다. 딸이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그리고 약속을 깬 이유가 충분했다는 것을 아버지도 알고 있었어요. 하리는 그 3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15살에 올림피아드 금메달을 받았을 때도, 월스트리트 부사장이 됐을 때도 아버지가 해준 말은 자랑스럽다였지 잘했다는 아니었어요. 실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한 일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37년 만에 처음 듣는 3글자의 뭉클한 다독거림이었어요. 하린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잘했다와 침묵 사이에 부녀의 모든 것이 들어있었으니까요. 서재 불을 껐어요. 건너방에서 나린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남편 도시락을 싸고 나린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시아버지 집에 들러 냉장고를 채울 거였어요. 52층의 야경이 아니라 30평 부엌의 된장찌의 냄새가 있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하린이 원했던 삶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6달 뒤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건설 현장이었어요. 콘크리트 먼지가 날리고 덤프트럭이 오가고 인부들의 고함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리는 곳이었습니다. 야 배씩 여기 바닥에 시멘트 흘렸잖아, 빨리 닦아. 현장 반장이 소리쳤어요. 현광조끼를 입은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달려왔습니다. 안전모 아래에서 흰 머리카락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헝겊을 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배도형이었습니다. 2억짜리 건설사를 운영하던 사람이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를 닦고 있었어요. 나 배도형이야라는 이름은 더 이상 아무것도 작동시키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배도형의 시선이 멈추었어요. 유리 잿더리에 막걸리를 부어 현수에게 밀어주던 자기 손이 지금 콘크리트 바닥에서 시멘트를 닦고 있었습니다. 현장 반장이 다시 소리쳤어요. 빨리. 배도영이 고개를 숙이고 헝겊을 움직였습니다. 같은 시각 현수의 집 부엌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나린이가 식탁에 앉아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빠 왔다. 나린이가 뛰어갔습니다. 현수가 소파에서 손녀가 뛰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하인이 부엌에서 밥 다 됐어요. 하고 불렀습니다. 냉장고 문에 나린이의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네 사람 위에 해가 떠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봄바람이 들어오면서 냉장고에 붙은 그림이 가볍게 흔들렸어요. 그녀의 평범한 행복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애도영이 스스로 제리를 마시고 이거면 되냐 라고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55년 동안 타인에게 시키기만 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그 맛을 알게 되는 순간 혀 위에 올라온 것은 죄의 맛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맛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오래 남는 장면은 현수가 안경을 스스로 벗는 순간이었습니다. 뺨을 맞아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벗은 것, 그 작은 동작 하나에 55년의 역전이 담겨 있었어요. 이 작품을 쓰는 내내 현수의 그 조용한 손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책에 너무나도 커다란 힘이 됩니다. 짧은 시간 내셔서 꼭 부탁드릴게요. 어디서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